우리 이제 김정호 교수님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너무 장시간 듣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 삼성전자에 얼마 전부터 이제 노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만 5개가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전삼노에서 이제 총 파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끝난 상황이기는 한데 요 현상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랑 삼성의 노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동행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참 독특한 기업이죠. 네. 처음에 생겼을 때 이병철 회장 때부터 노조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허용 못 한다고 했었고 무노조 경영. 다만 최고로 해줄게. 대우는 최고로 대우는 해줄게. 최고다 무조건. 실제로 최고로 해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필요조차 못 느꼈던 거고. 그런데 노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계속 있었죠. 중간중간에. 예.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고 싶은 조직들도 계속 있었던 거고. 상급 노조. 네. 삼성은 거의 공작에 가까울 정도로 그거를 밀어냈던 거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밀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네. 그래서 그 대우, 보수와 관계없이 내가 월급, 연봉을 얼마 받는 거, 그건 업계 최고잖아요. 예. 사실은 연봉 가지고 뭐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거와 무관하게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노조를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조를 구성해서 뭘 얻어낼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안 그래도 업계 최고인 거고 지금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 위기. 예, 삼성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조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겠죠. 노조원들도. 그래서 아마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걸 만든 주동자들 말고 거기 조합원들 중에는 고민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양심에 가책되는 사람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일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반도체 생산 라인도 세워버리겠다 막 이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최악까지는 가지 않았고 네. 어떻게 보면 총파업도 조금 이제 동력이 떨어졌더라고요. 욕먹죠. 네. 아니 그거 뭐 몇 억씩 받으면서 말이야. 무슨 파업을 하냐.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엔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네. 근데 또 노조 활동은 뭐 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 네. 또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 복수노조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노조들도 허용이 되니까 네. 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노사협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죠. 네. 예. 대표 교섭권 가지고도 이제 또 노동조합들끼리도 또 이제 신경전도 그러니까요. 있고. 자기들끼리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거. 네. 근데 이게 참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일론 머스크도 노조를 엄청 싫어하는 걸로 유명하죠. 네. 테슬라에도 이제 노조 만드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자유롭고는 싶은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랑 같이 동행을 해야만 지속 가능한 게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 노조가 없을 때에 경제가 발전해요. 예를 들어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중국에 우리나라 노조와 같은 노조들이 기업마다 다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지금처럼 오지 못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뒤에 네. 이제야 막 좀 뒤도 좀 돌아보고 여유가 생겼을 때 노조도 결성이 되고 하는 걸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왜 그 정치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돈 좀 벌고 나면 국민들이 그럼 말도 하고 싶어지고 좀 덤비기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게 1989년인가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근데 그거는 탱크로 다 그냥 깔아버렸죠.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중국도 꽤 민주화가 됐을 텐데 싹 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 그때 민주화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노조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에. 그런데 전혀 안 했잖아요.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 어림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가성비 좋은 물건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하는 데는 노조가 있었던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았던 거죠. 하지만 말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한때 또 이제 중진국의 함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지금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또 그러면 이 지금 상황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인권에 대한 뭐 보장 문제, 처우나 보수 이런 개선 문제라든지 또 시대에 맞는 아젠다가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네. 이것도 대중소기업마다 상황도 또 다르고 어디는 당장 뭐 중대재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문제도 있겠고 네. 어디는 또 이제 귀족노조라는 비판도 받고 있겠고 이게 또 다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좀 이제 격동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중진국 함정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대부분 나라들이 $10,000 정도를 극복을 못해요. 그 이전에 $1,000 수준에서 $10,000까지 가는 데도 별로 없지만 일단 갔다고 해요. 그 가는 기간 동안은 간 나라들은 대개 거긴 꽤 빠르게 갑니다. 네. 한 $8,000, $10,000, $12,000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10,000까지 쫙 갔다가 외환 위기를 거기서 딱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뭐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환골탈태를 했어요. 그쵸. 그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때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그때 그 이전에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네네.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보고서가 나오면 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예, 브리핑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네네네. 이제 그래요.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술을 먹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90년대. 네. 뭐 흔했던 일이죠. 아주 90년대. 흔했죠. 네네네. 그리고 기자들 다 술 먹었어요. 맞아요. 네. 아마 회사원들도 다 술 먹었을 거라고 봐요.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네, 얘기. 90년대. 예. 네네. 예.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 그런데 예. 그게 일상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오후에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예. 예. 그러고서 야근했단 말이에요. 야근. 야근 수당 다 받고 아.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상상이 안 되는. 작업 시간은 굉장히 긴데 아. 이게 뭐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뭐 과장은 신문 보고 앉았고 뭐 다 이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외환위기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술 안 먹어요. 점심시간에 술 먹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왜? 잘리거든. 아.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예. 근무 시간에는 무조건 근무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빡세졌어요. 그리고 노조 친구들은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굉장히 공격을 했죠. 아하. 신자유주의. 아하. 그게 정상이죠. 일하러 나왔으면 일을 해야지. 중간에 술 먹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사우나가 있고. 예. 아니 전날 90년대 술 드라마 먹고. 보시면요. 그때 직장인들이 사우나가 있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예. 서양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은 다 그랬던 거고 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근무한다. 그게 일상화가 된 거고 그리고 망할 기업은 다 망한 거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장사가 되는 것들만 추려서 새로 출발을 한 겁니다. 아하. 완전히 환골탈태한 거죠. 환골탈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플러스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 게 중국인 거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 거예요. 2001년에. 네네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고 그 중국의 공장이 어디였냐? 한국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원자재 가지고 한국이 중국에 가서 공장 만들고 뭐 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한국의 수출이 됐던 거고 그 기회를 환골탈태한 한국의 근로자들, 한국의 경영자들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활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10,000에서 $30,000 쫙 올라간다고 10몇 년 만에.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없었죠. 아하. 그렇게 된 게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환골탈태를 한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중진국의 함정엔 빠지지 않았지만 외환 위기로 나라가 망할 뻔했었던. 근데 거기에서 그렇죠. 걸려서 정신 차렸던. 넘어졌는데 바짝 일어난 거죠. 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그때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공무원들은요 상전이었죠.
상전이었어요.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그래서 뭐 그런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냐? 아하. 고객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구청의 민원실들이 전부 은행 창구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럴 때라고 봐요. 지금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시스템이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금. 아하. 다시 한번 환골탈태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 차원이 아니다. 아. 이제 개인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기업 차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개인 차원. 개인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네. 저는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K-팝이라고 보거든요. K-팝. 예. 거기는 뭐 정부가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뭐 기획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기획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 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이 된 겁니다. 천재적인 프로듀서. 네. 아. 또 거기 좀 한국의 K-팝 시스템이 저는 정말 기묘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걸. 특히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냐? 연습생 제도입니다.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3년 4년 길면 7년 옛날에는 10년도 넘었어요. 예. 이수만 그 예. SM 이런 데는. 그 기간 동안을 감금 생활을 하잖아요. 감금까지는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니 합숙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합숙. 합숙이 감금이죠. 오해하실까봐. 왜냐면 저희 와이스트리 콘텐츠를 이제 바다 건너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감금한 데를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뭐 이 연습생 기간에도 제한이 있고 뭐 계약 기간에도 제한이 있고 그쵸, 그러지만 그쵸. 초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 네. 뭐 핸드폰 못 갖고 있게 하고 이런 합숙 그러니까 생활하고 이런 시절. 예, 그 합숙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몇 년씩 합숙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아니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인도는 될까? 한국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시 제도예요, 그게. 우리나라 애들은 부모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고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그 압박을 받고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한국 아이들밖에 없다고 봐요. 한국식으로 경쟁시켰다가는 다른 나라들은 뭐 진작에 다 그냥 탈락이죠. 다 탈락이죠. 네. 그거 어떻게 견뎌요? 다 반항하고 뭐 그냥 뛰쳐나갈 거라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견뎌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개개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개개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기업이 해줄 일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 차원에서도 회사에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네. 스스로 글로벌 자원이 되어라라는 말로도 읽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출로 성공했잖아요. 네. 삼성도 LG도 포스코도 다 수출로 네. 성공한 나라인데 그러면 다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거는 해외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나 하는 거죠. 또는 해외 연구소에 나가 있는 첨단 인력들만 외국의 동향 이런 걸 파악해서 뭔가 설계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어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통했어요. 이게 통했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베낄 게 있었기 때문에 통했던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일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IT, 뭐 자동차 다 그대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들보다 더 싸게 가성비 좋게 했던 거죠. 그건 정말 잘했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뭘 하지? 모르겠네. 그래서 삼성도 뭐 우리가 말이지 TSMC 몇 년 안에 따라간다고 말은 얼마나 선언을 그렇게 근사하게 했는데 그쵸.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아. 우리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리 게 뭐냐 그러면. 그 우리 거는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한국적인 기어서는 팔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세계.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 70억 인구에게 팔릴 만한 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 좋게 K-팝은 된 거예요. 70억 인구 상대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인구가 나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수라는 게 내수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를 그건 무대로 70억 인구 상대가 돼야 되는 거죠. 어릴 때 교육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창업하는 것도 세계를 무대로. 네. 그래서 뭐 스포티파이니 뭐 이런 그 네. 스웨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스웨덴의 기업은 다 글로벌이에요. 그냥 기본이 글로벌이에요. 창업할 때부터. 네, 창업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가 이제는 개개인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 왜 기업이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기업이 왜 못 해주느냐? 답을 모르는데 뭘 해줄 수가 있어야 뭘 해주죠. 기업에서 누가 해주냐? 이재용이 해주냐? 이재용 회장이 그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데 아무도 답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김연아 선수가 혼자 뛰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네. 노력했기 때문에 박태환, 뭐 박찬호, 박세리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저런 개개인의 특출난 면면 하나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시스템처럼 하면 좋지만 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답을 알아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아무도 그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전인 미답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전인 미답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네.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초격차로 앞서가려면 네. 아예 개개인부터 달라져야 개개인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내수라고 하는 건 애초에 기대하지 말라. 왜냐? 지금 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이잖아요. 네. 0.7이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은 2명이 0.7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가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30년, 35년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의 55세 이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노인들은 많아지겠지만 노인은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노인은 생산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잘 못하고 뭐 실버 산업이나 생길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도 하고 돈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내수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수를 냉철하게 한번 놓고 보시면 한국인이 돈 쓰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 가서 쓰느냐? 해외 나가서 써요, 이제는. 여행들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우리나라 뭐 여행 수지 항상 엄청 적자죠. 일본에 가는 일본 관광객 중에 제일 큰 비중이 한국인이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 예. 해외 여행 가려고 저축합니다. 예. 국내에서 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인구 확 줄어들지. 국내에서 돈도 안 쓰지. 그럼 내수는 없죠.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이나 내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천장이 막혀 있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도 지금 저 임대 붙여놓고 있는 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곳곳에. 그렇죠. 제주도 그러죠. 뭐. 그러니까 참 내수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내수도 수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수도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 전 세계 명품, 일본에서 팔리는 명품의 대부분을 관광객들이 사간다면서요. 내수도 글로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식당도 외국인들이 와서 밥 먹고. 그렇죠.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온다 이게 아니고 문을 열어놔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이 훨씬 크고 앞으로 커질 거고 한국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외국에서. 명동 한복판에 있지만 사실상 수출 사업인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외국인들을 대하는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바가지 씌울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로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들 보면 아주 옛날엔 정말 맛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왜 뜨내기 손님이니까. 그리고 서울역 앞에 음식점들 되게 맛없었고 뜨내기 손님이라고. 뭐 아무렇게나 바가지 씌우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잘하면 잘할수록 거기도 단골이 생기는 거고.
네.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특히 서울에 이렇게 관광을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편의점이래요. 아, 그래요? 편의점에서 예. 한국 커피, 한국 우유 이런 거 사와서 막 인증샷 찍고 네. 이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생활하듯이 여행을 하는 게 또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속에도 이미 또 세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발상의 전환을 좀 많이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그 옛날에 못 살던 나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서 예. 웬만한 나라는 다 이제 해외여행을 갑니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네네네.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인도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 아마 조금 있으면 한국으로 올 가능성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국외, 내수, 수출 이 구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손짓 발짓으로 반갑게 맞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실시간 번역기도 잘 되고 네. AI 시대다 보니까 그게 네. 또 너무나 간편한 시대이고요. 우리 김정우 교수님 모셔서 진짜 거의 뭐 글로벌로 그렇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동서고금을 다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불러주셔서 유익하게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종종 또 도움 말씀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